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죠. 겨울이면 이제 계절에서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움이 시작되는 스프링 시즌이 오죠.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센티한 마음 갖지 마시고 가장 그 이성주의론적인 합리적 사고관으로 가지고 학창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장이죠. 우리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정보관리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정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기관의 온라인 보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관리의 개념. 정보관리 뭐예요? 인포메이션을 뭐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죠. 아시죠? 정보를 관리, 매니지먼트 한다. 조직의 그 효과적 운영에 적합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또 어거나이징을 하고 또 컨트롤링을 하고 그리고 전파, 사용, 저장 등에 관한 하나의 룰을 정하는 활동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조직에서의 정보 관리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각종 형태,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전달하고 배포하고 보관하는 활동에 대한 체계와 절차를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는 정보관리 시스템 MIS가 있죠.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 앞글자만 따가지고 MIS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발된 정보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종의 정보를 산출하고 또 제공하는 시스템, 바로 이것을 우리가 MIS,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MIS의 정보 자원은 시스템 지원, 통합 처리, 데이터베이스, 처리 모형 및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 MIS의 의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950년대 이전에는 자료를 수작업 또는 전자계산기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서 주로 일반 사무 처리를 위해서 전산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60년대 자료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방대한 자료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MIS가 왜 생기게 됐느냐 물어본다면은 자료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를 했고 자료가 또 방대해 엄청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MIS가 개발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관리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반드시 공식화되거나 전산화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메이저링하며 또 리포트의 양식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또 준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행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공식적으로 전산화하면은 조직의 행정과 경영의 효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정보관리 시스템,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 MIS의 컨셉과 MIS가 왜 필요한가를 강의를 들어봐서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 정보의 양이 방대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 기업과 단순 공식 등 전자계산기 등에 의해서 처리가 됐지만은 시대의 흘러감으로 인해서 방대한 양을 수집을 하고 또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복지 정보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우선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율성 원칙입니다.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 정보의 가치와 비용 편익 관계가 새로운 관심 분야로 부상하게 되었고, 세 번째, 정보체계의 활용폭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사회복지 정보관리의 필요성에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서술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기록하시면 되겠죠.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집니다. 또 개인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한 인간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 인들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일정한 거리두기, 뭐라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문제, 바로 이런 것들로 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 기능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요즘은 뭐 가족의 양태에서 봤을 때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학생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수정 확대 가족. 예전에 전통적 가족 관계에서 부모 자녀가 한 집안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정 확대 가족으로 다 변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노인 세대의 독거 노인이 또 늘어나고 계십니다. 특히 대도시도 대도시지만은 농촌, 어촌, 특히 농촌 사회에 있어서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가족 기능에 다양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같이 살았을 때는 식사 시간이 같았어요. 농경사회, 예전에. 그러나 현대사회, 정보사회로 돌아오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끼리도 식사 시간이 다릅니다. 밤에 일하는 아이도 있고, 직장인, 주간에 잠을 자는 또 변형된 직장 생활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한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수정 확대 가족, 노인들 따로 삽니다. 인근의 가족들, 누가
자녀들이 삽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인데 이 사회복지 행정론은 아닌데요. 사회복지에서 그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겁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기억들 나시죠? 예, 바로 부모, 자녀가 같이 살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empty nest 신드롬.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 사회에서는 좀 변형이 됐죠. 그렇게 새들의 입장에서는 그 둥지를 떠나면은 다시는 그 둥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 출산과 출생과 양육과 교육과 혼인의 관계를 다 거치더라도 끊임없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끈끈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긍정과 부정이 같이 양립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육 문제, 이거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65세 이상 전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몇 프로예요? 14%가 넘어갔죠? 예, 14%가 넘어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고령사회라 그러죠? 지금 고령사회예요. 고령사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초고령인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사회 구성원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경제활동이 저하됩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혼인 문제, 특히 혼인 이후에도 출산 문제,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지금 봉착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개인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한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이혼율이 증가되고 가족 기능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보육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부양 문제 등 생애 주기적 복지 디맨드가 인크리스하고 있다. 웰페어 디맨드가 인크리싱, 지금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일관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 좋죠. 하나 이것도 분명히 운물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운물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젊은 층들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국세, 세금이 징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악순환의 고리를 돌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보화라는 것은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수단으로서의 등장이 바로 사회복지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정보 기술이 발전하게끔 되는 것은, 발전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성 증대, 이 면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다 하는 점입니다. 사회복지 정보화의 필요성과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이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과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의사소통 및 업무의 지도 감독 방식의 변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넷째, 정보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복지 정보화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첫째, 정보화로 인한 CT의 정보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오픈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지금 높아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정보화로 인해서 일선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인크리싱하고 있어요. 이 문제점 등한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자료 처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DPS. 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무 업무를 자료의 입력만으로 처리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료 처리 시스템. 또 두 번째, MIS 있죠? 기업에서 사업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분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기반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지식기반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임상실천과의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O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디시전이죠. 자, 전문가가 자료 검색과 관리를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PSS,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의 마지막 순서로서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고 사례가 있어요. 우선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의 목적은 효율성입니다. 어떤 기능을 할까요? 전산 자료를 처리하는 거니까 업무 처리 과정이나 기록을 보관하고 업무를 보고하고 또 사무직 업무 처리 능률 향상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사례는 월급 명세서 같은 거. 또 두 번째, 관리정보 시스템. 목적은 보고입니다. 관리정보니까. 뭐예요? 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사무적 능률성이 향상이 돼야 되고 정보 교환 매체를 통해서 운영 하부 시스템을 상호 연결함으로 조직의 산출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 조직입니다.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의사결정의 능률 향상에 목적을 둡니다. 사례는 클라이언트 정보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시스템은 목적이 뭐예요?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했죠. 기능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복잡성을 다루고 있고 전문가 시스템, 사례 기반 추론, 자연 음성 처리가 있습니다. 사례는 직원 잠원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목적이 효과입니다. 의사결정과 집행을 돕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의 효과성과 조직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비구조화되거나
준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관리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는 일반적 지원 인테이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